저는 67년을 헛살았습니다. 남편 따라 저도 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비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그렇게 제가 사랑했던 아들마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들였다는 제 선택에 후회하면 안 되지만 계속해서 후회가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와 노년의 삶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혹시 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이라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더 많은 사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막 따랐을 때였지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지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니.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습니다.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가슴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흐릿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 아침에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준이는 곧바로 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아는 며느리도 같이 오니? 아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아는 지금 집에 있어요. 내일 하와이 갈 준비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 하와이 여행 예약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 못한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마지막 길에 며느리는 오지 않겠다고요? 손에 쥐고 있던 남편의 손수건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는 아직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사용했던 향기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았다. 괜찮아. 내가 빨리 와주기만 해도.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도 하와이에서 돌아오지 않다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으니 사고 소식의 충격과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려운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버텨왔지요.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온전한 반쪽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침에는 멀쩡히 출근했다가 갑자기 사고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준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온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입술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난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불참에 대한 미안함이겠지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계속 며느리 정아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중이라 오지 못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그저 그런 것인지,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갑작스러운 마지막 길에 가족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장례식장은 누군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곳이니만큼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남편을 잃은 슬픔 외에도 또 다른 상처가 가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모여들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안타까움이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안 오셨나요? 조문객들의 물음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문이 막히는 순간 성준이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정아가 비행기 일정 때문에. 아들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 며느리가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야깃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미연이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아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화려한 칵테일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시 시간을 보니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꿈 같은 시간 샵 완벽한 휴가, 샵 친구들과의 여행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미연아, 그만 봐도 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댓글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아버님 장례식 아니었어? 라고 물었고 정아는 대답했습니다. 별로 가깝지도 않았고,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 어차피 다른 가족들 많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명절마다 정아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 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중얼거린 제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국화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지는 법인데, 정아에게는 그저 취소하기 아까운 여행일 뿐이었던 겁니다. 빈소를 찾은 친척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부재는 눈에 띄는 공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묻지 않아도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제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성준아, 어쩌면 좋니? 사람들이 모두 물어보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작은 조카가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정아가 또다시 새로운 사진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 최고의 힐링타임, 이라는 문구와 함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취소하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뻔뻔함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40년의 세월 동안
이런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병원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놓인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지요. 남편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야?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것만 같았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장례식장 너머로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 구석이 더 쓰라려졌습니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며느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경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아 며느리는 아마 여행 일정 때문에.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오히려 제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그 현실을 누군가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죠.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쌍한 노인네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지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듯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아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하와이의 맑은 하늘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 드셔야 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성준이가 제게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지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아내의 행동에 대한 당혹감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정아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장례식에 정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례식장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돌아갔고 저와 성준이만 남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놓인 양초가 흔들리며 타오르는 모습이 마치 남편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밤은 너무나 길고 외로웠습니다. 함께 나눴던 소소한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 서로 바라보던 얼굴들, 가끔씩 다투다가도 금세 화해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남편의 관이 화장장으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따르는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도 며느리의 부재는 여전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남편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요. 이제 집에 가봐요. 어머니, 너무 지치셨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의 적막함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집은 이전과 같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지요. 방 구석구석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느릿한 걸음으로 문을 열자 그곳에 정아가 서 있었어요.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행으로 인한 건강한 햇볕 빛이 남아 있었지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미안함이나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많이 힘드셨죠? 밝은 목소리로 던진 그 말이 제 귀에는 왠지 냉소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이웃집에 잠시 다녀온 것처럼 가벼운 인사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의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정아는 현관에 서서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하와이 면세점에서 특별히 골랐어요. 유명한 초콜릿인데 엄청 비싸서 현지에서만 살 수 있대요. 그녀의 손에 들린 화려한 포장의 초콜릿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그 초콜릿이 제겐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을 건너뛰고 그 대신 초콜릿을 선물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짧게 대답하며 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던 모양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장례식에 못 온 거 화나셨나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예약한 비행기였고 친구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취소하기가. 그녀의 변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변명일 뿐이었어요. 결국은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보다 하와이 여행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다 지난 일이니 괜찮아.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정아는 제 말투에서 냉담함을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더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정아는 그 사진을 잠깐 보더니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정아는 하와이 여행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방문인 것처럼, 그리고 이 집에 커다란 상실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와이키키 해변의 아름다움, 맛있는 음식들, 쇼핑한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 귀에는 무척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아야,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니?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정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많이 가깝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슬프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깝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을 건너뛸 만큼 남편이 그녀에게 의미 없는 존재였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침묵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콜릿 상자가 여전히 눈에 밟혔습니다. 그것은 정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는 슬픔보다는 여행의 즐거움이 담긴 선물. 그 순간 저는 정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 가족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런 며느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에게는 고요함 속에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오는 날이면 남편과의 추억을, 햇살 좋은 날이면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지요. 밤마다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잠에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서랍장에서 집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 명예 이전을 안 했었구나. 중얼거리며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할 때 아들에게 선물로 준 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소유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결심이 서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예의와 공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 이웃이자 부동산 중개사인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했어요. 민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그저 그렇게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집 팔려고 하는데.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 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며느리, SNS에 올린 여행 사진들, 그리고 돌아와서도 보인 무신경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봐도 민자 씨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집주인은 민자 씨니까. 김 씨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구체적인 매물 정보를 준비해 두라고 부탁했어요.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달빛찜을 직접 준비해 놓았어요. 아들 성준이는 늘 그렇듯 정시에 도착했고 정아는 약간 늦게 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차림새였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게 보여요. 아버님 생각나네요. 정아의 말에 저는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갈비찜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일 너희 집에 사람들이 방문할 거야.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음식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누가 오신대요, 어머니? 정아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야. 내가 그 집을 매물로 내놓았거든.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아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을 파신다고요?
정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그 집은 법적으로 아직 내 명의야. 너희가 결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명예 이전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어.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 그리고 그런 아내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던 아들. 둘 다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았어요. 너희가 뭐가 잘못됐는지 스스로 생각해봐. 아버지 장례식에 내 아내는 어디 있었니? 그리고 내 아내는 시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을 마치자 정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아버님과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고 이미 예약된 여행이었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집까지 팔겠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담긴 이 모든 것들을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중얼거렸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에 도착하기로 1시간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아가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아들 성주는 뒤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아는 제가 내리자마자 바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정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는 집을 정말 파실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농담이 아니야. 오늘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가 곧 올 거다. 정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우리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한 장조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어머니, 시아버님 장례식에 제가 못 갔다고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건 너무 지나치세요.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정아가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가 난 그녀의 얼굴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확신이 완전해졌습니다. 정아야, 이건 단순히 장례식 불참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여행 중에 SNS에 올린 글들, 그리고 돌아와서 보인 태도, 그 모든 것이 가족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 정아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다시 반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빛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세대와는 다르게 요즘은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쌓아온 가족의 의미가 그저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희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것. 그게 가족이란다. 내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기본 예의였어.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구매 희망자 부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성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같아요. 이미 충분히 생각했단다. 이제 이 집은 팔릴 거야. 너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때까지는 내 재산으로 너희를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다. 중개인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가족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야.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진정한 행복은 없을 거야. 정아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분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의 희망자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치 부동산 주인처럼 집 구석구석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와 성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결정이 비록 가혹할지라도 필요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고 몇몇은 진지한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집을 볼 때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한 심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지요. 매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정아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아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상했던 일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보였어요. 큰 아이였을 때부터 참을성 있고 착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을 파신다는 소식 이후로 계속 싸웠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점점 서로를 탓하게 됐죠. 정아는 제가 어머니 편만 든다고 했고,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오지 않은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였으니까요. 어젯밤 정아가 짐을 쌌어요.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겠다는데 난 더 이상 이런 가족과 살 수 없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모든 것이 제 결정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성준아,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엄마가 한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단다.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정아가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걱정되어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널브러져 있었고 아들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성준아, 정신 차려봐. 엄마가 왔어. 아들을 깨우니
그는 눈을 뜨자마자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정아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할게.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할 때 내가 나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았어.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괴로워 보였습니다. 그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부엌에서 해장국을 끓여 주었어요. 그제서야 아들은 조금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아가 이혼까지 생각할 줄은.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정아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나 봐요. 하지만 이제 저도 조금 이해가 돼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부부의 집이 매각된 후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지요.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성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아침부터 죄송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동안 통화는 가끔 했지만 집에 찾아온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후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해 홀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진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꽃다발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정아와 이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어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천천히 숨을 내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시겠다고 했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도 많이 났고 원망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40년을 함께 하셨는데 그 마지막 길에 정아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SNS에 올린 그 사진들까지 제가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더 참지 못했을 거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비로소 아들이 제 심정을 이해해 주는 듯 했어요. 사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정아의 사진을 봤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땐 모든 걸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 같아요. 아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만 그건 제 비겁함이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정아를 제가 더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더 빨리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성준아. 엄마도 너무 급하게 결정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할 것 같았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외로웠는데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가족의 의미,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까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들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이야기, 예전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제 삶도 돌아보고. 그리고 어머니와도 더 자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아버지가 없는 지금 제가 어머니 곁에 더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해 속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난 지 반년, 아들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4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봤듯이 이제는 제 홀로 된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아들 성준이 새로운 집들이에 저를 초대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홀로 살게 된 작은 오피스텔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지요.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를 지나가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성준이의 오피스텔은 20층 건물의 14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묘하게 설렜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작지만 제 공간이에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남편과 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여기 전망이 참 좋구나. 너 혼자 지내기엔 딱 좋은 곳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 아래로는 작은 공원이 있었지요. 성준이는 자랑스러운 듯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 공간이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것들 없이 정말 필요한 것만 갖추고 살다 보니 마음도 더 가벼워졌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고 집을 잃은 상황에서도 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 위해 아들이 준비한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배달 음식이 아닌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놓았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어머니, 남편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제 삶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서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 오히려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때로는 쓰라린 아픔이 더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법인가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일상이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적막함이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나름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성준이 새 집에 다녀왔어요. 아이가 정말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시작했던 이 대화가 이제는 저의 일상적인 습관이 되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일과였어요. 공원에는 저처럼 홀로 걷는 노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하기도 했지요. 오늘도 산책하러 나오셨네요. 민자 씨, 자주 마주치는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도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지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행복이 이렇게 제 곁에 있었다니 새삼 놀라웠어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행복을 찾게 되네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게 때로는 큰 축복이기도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 사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때로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노인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성준이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지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다니 혹시 새로운 인연을 만난 걸까요? 오후 내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옷을 꺼내 입었어요. 저녁 7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단정한 느낌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원피스 차림에 얌전한 단발머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리던 수진 씨예요.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수진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그녀의 따뜻한 기운이 마음에 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 씨의 배려심과 지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님, 성준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던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수진 씨가 그것을 이해해 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진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했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치매로 7년을 투병하시는 동안 한결같이 곁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가족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수진 씨를 배웅하고 잠시 저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정준아,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너희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니?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서로 알아가는 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팔았던 그 돈을 저는 고스란히 따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에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때 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몇 달이 지나고 아들과 수진 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저를 자주 찾아왔고 때로는 셋이서 나들이를 가기도 했어요.
수진 씨가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올 때면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에게 청혼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정준아, 이건 내 집을 팔았던 돈이야. 새 출발을 하는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구나.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가정을 꼭 만들게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이 결국은 더 큰 깨달음과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혈연이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어딘가에서 남편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과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